2012년 4월 30일 월요일 저녁 8시 20분 서울 신촌 창천동에 있는 바람산 어린이공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는 당시 20살의 대학생 김씨. 그는 신촌으로 친구를 만나러 나왔다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친구라고 하기엔 김씨보다 어린 동생들이었는데요.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16살의 이군과 18살의 윤씨였죠. 골목길로 들어선다. 왠지 수상하다.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다른 친구에게 남기고는 불과 몇 분 뒤 김씨는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이 사건 또한 당시 뉴스로 접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어린 친구들은 대체 왜 김씨를 살해했을까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관계부터 알아야죠. 이 사건에는 모두 4명의 가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군과 윤씨, 이군의 여자친구 홍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여자친구 박씨. 이들이 김씨를 향한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인물들이었습니다. 2011년 3월, 김씨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당시 21살의 박씨를 만났죠. 그리고 2012년 1월 1일, 김씨가 박씨에게 고백을 하면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연애였지만 현실에서도 자주 만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하지만 점점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반면 박 씨는 인터넷에서 마녀 행세를 하고 있었죠. 그녀는 사령 카페라는 오컬트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나는 악령계에서 인증받은 마녀다. 영혼을 불러낼 수 있다. 치유 마법을 쓸 수 있다. 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박씨 스스로도 이 모든 것을 진짜라고 믿었을까요? 어쨌든 문제는 박씨가 점점 이곳에 심취해갔다는 거죠. 사령 카페는 단순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이곳은 우리만이 아는 진실, 우리는 특별한 존재 같은 심리를 주장하면서 멤버들끼리 서로를 세뇌하면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곳이었어요. 김 씨는 박 씨가 이런 곳에 빠지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박 씨가 점점 더 이곳에 집착하자 걱정이 커졌어요. 김 씨는 박 씨에게 그곳에서 나와라. 이런 건 다 거짓말이다. 라고 설득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은 16살의 이군인데요. 이군은 박 씨가 과외를 가르치던 제자였죠. 두 사람은 단순한 온라인 관계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이군을 사령 카페로 끌어들였어요. 박 씨가 얼마나 심취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군 역시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박 씨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사령 카페에 빠져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군의 여자친구, 당시 15살의 홍량까지 이곳에 가입하면서 이들은 점점 더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군은 박 씨를 리더처럼 따랐다는 거죠. 박 씨가 하는 말이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랐어요. 그리고 박 씨의 영향을 받아 점점 더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령 카페와 GH 대화방인데요. 박 씨는 카페에서 핵심 멤버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진짜 마녀라고 주장을 했고 이군과 홍량도 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김 씨는 이건 모두 거짓이고 비과학적인 것이라며 박 씨가 여기서 벗어나도록 설득하려고 했어요. 이런 이유로 김 씨는 박 씨와 사령 카페 멤버들에게 방해물, 즉 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박 씨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카톡의 GH 대화방이라는 비밀 그룹 채팅을 만들었죠. 이 채팅방에서는 김 씨를 위험한 사람이자 멤버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게다가 이군이 김 씨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낸 곳도 이 대화방이었죠. 2012년 3월에서 4월쯤 김 씨와 박 씨는 관계가 점점 악화되면서 연인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4일 박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군은 이 말을 보고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후 틱톡에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죠.
김땡땡을 죽여야겠다. 이 일을 처리해줄 사람이 있다. 이군은 실제로 김씨를 제거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군이 말한 이 일을 처리해줄 사람은 다름 아닌 윤씨였죠. 윤씨는 이군과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김씨와는 거의 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군은 윤씨에게 김씨를 죽이자고 제안했고 윤씨는 이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 일 많이 해봤으니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는 마치 영화 속 킬러처럼 행동했고 이군과 함께 살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죠. 이군과 윤씨는 김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나누기로 했어요. 윤씨가 김씨를 제압한다. 이군이 칼로 찌른다. 범행 장소를 미리 정한다. 그리고 4월 30일 이군은 김씨를 불러낼 계획을 세웁니다. 김씨는 이때까지도 이군과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 끔찍한 죽음이었죠. 2012년 4월 30일 오후 6시 윤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를 챙겨서 신촌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시각 이군은 김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김씨는 이 말을 믿고 신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보낸 마지막 카톡 메시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이었죠. 골목길로 들어선다. 왠지 수상하다. 이 메시지를 보낸 후 김씨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신촌 인근의 창천동 바람산 어린이공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어두운 공원이었어요. 이군을 만나러 가기 전 피해자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주말을 맞아 본가에 들른 그는 친구를 만나고 한때 연인이었던 박 씨와 그녀의 지인들을 만나기로 했죠. 오후 6시 김 씨는 서울 본가에 도착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와 만났어요. 그리고 이날 가해자인 이군과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었죠. 이를 위해 김 씨는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고가의 그래픽카드, 게임을 좋아하던 이군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선물이었죠. 김 씨는 친구와 헤어진 뒤 신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자신을 향한 살인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후 7시 23분, 김 씨는 친구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촌으로 가고 있어. 그는 이군과 홍량을 만나 사과할 생각이었어요. 피해자 김 씨가 두 사람과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김 씨가 박 씨에게 사령 카페를 탈퇴하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박 씨를 리더처럼 따르던 이군과 홍량과도 갈등이 생겼어요.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이군에게 과격한 언행을 사용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군과 관계를 회복한 뒤 박 씨를 사령 카페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오후 7시 30분 김 씨는 신촌역에서 이군과 홍량 그리고 윤 씨를 만납니다. 물론 박 씨도 있었어요. 이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처럼 행동했죠. 김 씨는 이들과 함께 이군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 사건 장소인 바람산 어린이공원으로 이동했어요. 오후 8시 13분 김 씨는 친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도착한 공원은 분위기가 이상했죠. 그리고 동생들도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군은 험한 말을 하면서 김 씨를 도발하기 시작했어요. 김 씨가 노트북을 꺼내려는 순간 윤 씨가 갑자기 뒤에서 전선으로 그의 목을 감았죠. 김 씨는 당황함에 몸부림쳤습니다. 숨이 막혀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그때 이군이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를 10여 차례 찔렀죠. 김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애원했어요. 미안하다. 살려달라. 하지만 가해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김 씨를 넘어뜨렸고 칼과 근처에서 발견한 둔기를 사용해 이군과 함께 40회 이상 공격했어요. 그렇게 김 씨는 머리, 목, 배를 집중적으로 찔렸고 일부 장기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처참한 상태가 됐죠. 이 상태에서도 윤 씨는 김 씨의 뒷목을 2차례나 더 찔렀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지만 혹시라도 살아있을까봐 확인 사살을 한 겁니다. 김 씨가 사망한 후 가해자들은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고민은 간단하게 해결된 듯합니다. 이군은 김 씨의 시신을 4~5m 떨어진 풀숲으로 밀어 넣었어요.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면서 치워줄 거야 라는 황당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핏자국은 공원 곳곳에 남아 있었고 그들의 시신 은폐 시도는 너무나도 엉성했어요. 그렇게 김 씨는 어두운 공원 한쪽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김 씨가 살해된 후 가해자들은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조롱과 비웃음을 늘어놨죠. 범행 직후 이들은 채팅방에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세상엔 하루에 3만 건의 살인이 일어나 3만 1건이라고 달라지나? 이군과 윤 씨는 살인을 저지른 직후에도 자신들이 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마치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죠. 게다가 김 씨를 살해한 뒤 김 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훔쳐갔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김 씨가 선물로 준비했던 그래픽카드. 이걸 보면 이 사건이 단순한 다툼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해 후 강탈까지 계획된 범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충격적인 행동을 보인 건 바로 범행 다음 날이었어요. 살인을 저지른 지 몇 시간 후 이군과 홍량은 신촌의 한 찜질방으로 갔고 거기서 평소처럼 애정행각을 벌이면서 데이트를 즐겼죠. 이군과 홍량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 범죄를 했으니 이제 평소처럼 지내면 된다. 이런 태도를 보였어요. 이들은 경찰이 수사하는 뉴스를 보면서도 자신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했어요. 잡히지 않을 거란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서 오후 8시 47분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김 씨가 살해된 지 불과 30여 분 만이었죠. 이군과 윤 씨가 시신을 제대로 숨기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지나던 주민이 피가 흥건한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남아 있었어요. 공원 곳곳에 피 묻은 발자국, 범행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김 씨의 가방, 그리고 김 씨가 신촌역 인근에서부터 이군, 윤 씨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모두 찍혀 있었던 거죠. 특히 바람산 어린이공원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 김 씨가 가해자들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은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한편 김 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걱정이 된 친구들은 김 씨가 보냈던 메시지를 통해서 김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이군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렇게 이군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바로 검거에 나섰어요. 이군과 함께 있던 홍량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초기에는 살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돼 일시적으로 풀려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후 수사에서 홍량이 범행 현장 근처에서 망을 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공범으로 다시 체포됐죠. 윤 씨는 체포 직후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마치 영화 속 킬러처럼 카리스마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면을 잘 안 먹으니 볶음밥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경찰 조사에서도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자신이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던 그도 결국 경찰이 증거를 하나하나 들이대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렇게 이군, 윤씨, 홍량, 그리고 박씨까지 모두 차례로 검거됩니다. 2012년 10월 2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이군과 윤씨에게 징역 20년, 홍량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을, 박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이군과 윤씨는 직접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최대 형량이 20년을 받게 됐고 홍량은 직접적인 살인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망을 보면서 죽음을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조한 행위가 인정되면서 소년법 적용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을 받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박 씨는 직접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인물인데요. 김 씨의 죽음을 직접 계획하진 않았더라도
김 씨를 제거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다른 가해자들보다 비교적 낮은 징역 7년이 선고된 겁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가해자들과 검찰 역시 항소했어요.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이군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고, 살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윤 씨는 이 일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홍량은 이군과 윤 씨가 범행을 벌이는 동안 행인이 지나갈 것 같으면 경로를 바꾸게끔 유도하기까지 해놓고 그냥 막만 봤을 뿐이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박 씨는 자신도 충격받았다며 실제로 살인을 실행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군과 윤 씨는 각각 20년, 홍량은 최대 12년, 박 씨는 징역 7년을 확정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법적 심판은 형사재판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피해자 김 씨의 가족들은 가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9월 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는 가해자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가해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장례비,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포함해 4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로 인해 미성년자인 홍량과 이군의 가족들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됐고, 윤 씨와 박 씨는 본인이 출소 후 직접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이 사건 이후 가해자들이 배상의 책임은 모두 제대로 졌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홍량은 단기형을 마치고 출소했는지 아직 복역 중인지는 불분명하고, 박 씨는 2019년에 출소하고 현재 근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군과 윤 씨는 여전히 복역 중이고 2032년에 출소할 예정이죠. 사건 당일 박 씨는 대체 뭘 했느냐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김 씨를 만나기 전 박 씨는 이군, 홍량과 함께 이군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후 김 씨를 만나기 위해 이군 홍량과 함께 신촌역으로 이동했고, 이동 중에 윤 씨를 만나서 김 씨를 기다렸죠. 이때 김 씨를 만나기 전 윤 씨가 이군에게 흉기를 건넸어요. 그리고 7시 30분경 신촌역 근처에서 피해자 김 씨와 만났죠. 그렇게 다 같이 이군 집으로 이동을 했다가 이군과 윤 씨, 홍량이 김 씨를 공원으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박 씨는 집에 가겠다며 빠져나가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군은 박 씨에게 김 씨를 죽일 거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지만, 박 씨는 손봐줄 거라고 생각했지 죽일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군이 김 씨를 죽일 계획을 세운 걸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살인사건이 벌어진 후 박 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건 다음 날 주변에서 살인사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자기는 모른다며 시치미를 뗐었죠. 그러다 결국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어요. 온라인에서 시작된 집단 따돌림과 맹목적 충성심이 실제 범죄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였죠.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사건을 심층 분석했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2012년 5월 19일자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이 나간 후 문제의 사령카페는 폐쇄가 됐죠. 사령카페처럼 폐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우리만이 옳다는 집단 사고에 빠질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극단적인 사고가 점점 더 강화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커뮤니티나 SNS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요. 개인의 자유니까 어떤 커뮤니티에서든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스스로 거를 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법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가해자들의 형량이었는데요. 이들의 형량이 공개되자 대중들 사이에서는 너무 가볍다는 반응이 강했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고작 20년? 소년법 때문에 형이 줄어드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고, 이 사건 이후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이어졌지만 결국 법이 크게 바뀌진 않았죠. 보통 사건 얘기할 때 나이는 만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군의 경우에도 16세로 되어 있지만 당시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생만 돼도 잘잘못 다 아는 나이인데 왜 소년법이 개정되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그리고 무책임한 온라인 문화 속에서 비슷한 비극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 씨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30대 초반으로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꿈을 이뤘을지도 또는 꿈을 이루는 과정에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